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40일간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서예하고 디자인 좀 있는 게 나와요. 오늘 하나 더 찍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고 에코 디자인, 뭐 실버 디자인, 뭐 윤리적 디자인, 굿 디자인, 그 다음에 러브그러브나 그 도시 디자인, 조경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그냥 중요한 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교과서에서 이런 게 주로 나왔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 나올 거 좀 체크하고 그 서예 판본체, 뭐 완법, 지필법 주로 그런 게 나오는데 디자인도 그렇고 사실은 그 서예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교과서 기준으로 좀 나와요. 그러니까 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우선은 뭐 친환경 사무용품, 재활용을 재활용한 가죽으로 만들어진 친환경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수업을 할 때 특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폐품을 가져와서 주로 이제는 그걸 재활용해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것들도 많이 거론했고요. 그래서 뭐 신문지를 모아서 갖고 와라, 아니면 뭐 이제 우유곽 모아서 갖고 와라, 막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아. 많이 거론하지 않고. 그게 왜냐면 예전부터 이제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아이들한테 만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는 씨앗이 숨겨진 신발. 참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씨앗이 숨겨진 신발 속에 작은 씨앗을 숨겨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려도 되는 100%그 생분해성 소재로 신발을 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원래 신발이 안 속잖아요. 근데 이건 썩나 봐. 그래서 신발을 땅속에 묻어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나무가 자라고 운동화는 썩어 나무의 영양분이 된다. 참 이런 것들. 요즘에는 그 비닐봉투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봉투도 이제 썩는 걸 위주로 주죠. 근데 그게 좀 약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적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자연에 이제 그 땅이나 이런 데 묻었을 때 그것이 이제는 이제 썩을 수 있는 제품들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밑에 보시면은 체인이 없는 자전거. 3시간에 4시간 충전으로 40km. 와, 많이 가죠. 주행할 수 있다. 이거 배터리는 어디로 들어가나? 이게 어디 몸통에 들어가겠네요. 페달을 밟으면 자가 발전을 통해 주행 겸 충전도 가능한다. 야, 이게 하이브리드네요. 하이브리드.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주로 수업할 때만 차를 이제 좀 머니까 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도서관을 가든 어딜 가든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디자인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체인 없는 자전거 저 체인은 자전거 페달과 바퀴를 연결해 힘을 전달하는 동력 전달 장치인데, 하지만 비나 눈 또는 외부 오염물질이 인해 체인이 녹슬거나 망가지는 일이 많대요. 그래서 체인에 묻는 윤활유가 또 옷에 묻기도 하고, 그래서 M사에서 만든 체인 없는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기술력을 응용해서 만든 것으로 자전거 스스로 언덕과 평지를 판단해서, 와, 그쵸. 우리가 이제 그 기아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언덕과 평지를 판단해가지고 기어를 와, 이거 되게 비싸겠다. 그죠? 최대 속력이 25km.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25km. 전동 장치는 전부 25km로 제한돼 있죠. 이게 뭐냐면, 어떤 자전거가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수입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AS 같은 게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발상법을 사용을 했을 때 PMI를 줄었어요. PM. 가장 장점인 것은 부각시키고 단점인 건 보완하고 흥미로운 점도 어느 정도 추가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자인 조건 보시면 기능성, 경제성, 친밀성, 독창성, 실용성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제품 디자인이 나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기능적이고 아름답게 합리적으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제품 디자인 조건은 위에서 다 얘기 나왔던 것처럼 실용성, 기능성, 신밀성, 경제, 독창성이 있고, 인간 중심, 그 다음에 감성 중심의 친환경 중심의 디자인을 추구하게 되고요. 에코 디자인이 있습니다.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제품의 기능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는 친환경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단계에서도 재활용 및 폐기가 쉽도록 디자인하게 됐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유해물질을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폐기될 때 절대로 그게 공해가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에코 디자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산 및 사용 시 에너지 소비가 최소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에코 디자인 같은 경우 보면 태양열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경우가 있죠. 실버 디자인,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노인의 삶의 그 질 향상을 위한 제품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를 크게 해주는 돋보기 기능이라든가, 그건 옛날부터 있었죠. 그 다음에 상대 말이 천천히 들리게 하는 천천히 보이스 이런 것들. 저는 오히려 이거 하면서 약간 말을 빠르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직항에서 듣는 거랑
인강 이렇게 유튜브로 들을 때는 이 소리가 더 느리게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을. 그래서 윤리적 디자인이 있습니다. 요거 보려고 한 거였어요. 적정 기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요게 자주 나오는데, 적정 기술과 함께 활용되는 디자인 용어인데, 저개발국의 자체 디자인보다는 훨씬 우수하나 부자들의 거대 기술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값싸고 소박한 디자인의 필요성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기 때문에 인간 얼굴을 한 디자인, 그래서 인간 얼굴을 한 디자인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윤리적 디자인, 요게 이슈화가 좀 됐었습니다. 굿 디자인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 나오는데, 이제 요런 거 참 디자인이 특이하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전체를 하나의 구조물로 덮되 가운데 부분은 뚫려 있는 비정형의 유기체의 형태로 만들어서 바람이나 자연광에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가지고 답답함을 없앴다. 이게 만약에 구멍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러브글러브는 요건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지금 상용화가 된 상태고요. 그죠? 자, 상단에 태양광 전지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태양광의 에너지를 모으고 저녁에는 어떻게 에너지를 거리로 밝히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그런 기술이죠. 낮에는 계속 비추고 있다가 낮에는 그 빛이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충전을 해놨다가 밤에는 그 충전한 걸 가지고 쓴다. 좋죠. 광합성을 하는 것처럼 나뭇잎 모양의 태양전지가 태양광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발전 시스템을 갖는 나무 형태의 가로등으로 온종일 태양열을 받아 저장한 뒤 밤에 캄캄한 어둠을 비추게 된다는 거죠. 러브글러브는 디자인할 때 항상 자연을 모티브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재료나 가공 방법을 선택하며 자연에 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래서 에코 디자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자연주의적 경향은 유려한 곡선적인 면에서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만에 있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곡면은 어쩌면 퍼필 뿐이고 그 아래 수학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매우 불규칙한 질서가 자리 잡고 있다. 기술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 밑에 보시면 도시 디자인이 있고요. 뭐 마을, 도시 이런 데를 꾸미는 것을 조성하는 걸 얘기하고, 조경 디자인, 공공 외부 공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공원 디자인, 거리 가구, 어린이 놀이터, 공공 안전체계 설치, 그 다음에 가로수와 나무, 야외 공연장. 그래서 조경은 진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 다음에 그린 디자인이 있어요. 이 그린 디자인은 에코 디자인하고 이렇게 종류가 나눠지는데, 환경을 보호해 가지고 만들 때부터 최소한의 자재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자재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인다. 생활 때 안전하게 경제적이면서도 재활용이 쉽도록 한 디자인이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린 디자인이 에코 디자인보다 먼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환경에 관한 그 지금 1970년대 초 파파네기에서, 빅터 파파네기에서 대안적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그린 디자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다. 자, 그 다음에 한옥이 있죠. 우리 조상들은 한옥을 지을 때 어떻게 꾸미지 않는 꾸밈, 기교를 부리지 않는데도 기교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합니다. 주로 이제 목조 건축이죠. 그래서 특히 실내 공간의 마감에 나무, 흙, 한지 등 자연 소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데, 또한 한옥은 소통이라는 걸 담고 있대요. 그래서 문과 창을 활짝 열 수 있게 만들어서 자연과 세상과 소통하게 돼 있고, 한옥 공간의 큰 특징은 비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득 채워진 것에서 느껴지는 시각적인 피로에서 자유로운 한옥의 비움은 최근에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한옥 그 가장 큰 특징은 난방을 위한 온돌과 냉방을 위한 마루를 균형 있게 결합한 구조다. 근데 한옥 살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옥이 좋다 하지만 추워요. 되게 추워요. 그러니까 윗공기는 차. 왜냐면 생각보다 지붕이 높거든요. 지붕이 높고, 그 다음에 온돌이긴 한데 바닥은 따뜻한데 우풍이 심하지. 문이, 생각을 해봐, 종이로 됐잖아. 종이로. 생각보다 좀 추워요. 행성기후가 공존하는 한반도 더위와 추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독특한 주거 형식인데, 그래요, 우리나라의 그 기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기후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 딱 맞게 한 건데, 우리가 기후가 좀 많이 변했죠. 한옥 형태는 지방에 따라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북부 지방에는 외부의 냉기를 막고 내부의 열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방을 두 줄로 배열하는 형태의 겹집 구조와 낮은 지붕의 한옥이 발달했고, 이에 비해 남부지방은 바람이 잘 통하도록 방을 한 줄 배열로 홀집 구조로 마루 구조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쪽은 추우니까. 자, 그 다음에 파닥파닥. 이 고등어의 이게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이게 그 포스터로 나오는 건데, 이 파닥파닥이라는 느낌이 판본체로 했을 때와 궁체로 했을 때와 그다음에 컬리그래피로 했을 때의 차이점. 이게 가장 뭐랄까요? 이게 가장 어울리죠. 그래서 어떤 움직임과 거기에 대한 어떤 포지션,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 전달에 대한 어떤 그런 음율적인 요소까지 포함을 해서 글씨를 쓰는 것인데, 이 타이포그라피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요 밑에만 좀 볼게요. 자, 고등어가 횟집 어항에서 항상 머리를 부딪히기 때문에 코가 먹는다는 사실을 영화 감독이 발견하고, 이러한 고등어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유로 영화 주인공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영화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음을 고려해서 영화의 내용과 고등어의 생물학적 특성을 관련지어 영화 포스터 이미지와 글씨 모양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등어가 이게 그렇죠, 성격이 급하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일찍 죽어요. 잡으면. 그래서 고등어회가 비싼 거지. 자, 국화문 혼선체 나와 있고요. 궁체도 나와 있네요. 송시열. 자, 빠르고 힘있게 쓴 각고. 자, 빠르고 힘있게 쓴 걸 각고. 그래서 각고는 열심히, 노력함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되게 빠르게 썼어요. 송시열 각고의 송시열의 웅장하고 호방하고 힘찬 서체는 송시열의 도의심이 표현된 것으로 글씨를 꾸미거나 형식 구속시키지 않고 굳은 의지와 강한 정신을 결과 특징이다. 그리고 영자팔법 나와 있네요. 요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글 서체의 종류와 특징, 판본체가 나와 있죠. 판본체는 목판, 인쇄, 활판, 인쇄에 많이 사용하는 서체로 훈민정음이 만들어졌을 때 서적에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판본체는 획의 굵기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모두 굳은 획을 사용하고 사각형의 자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 대칭이고요. 그래서 모양을 하고 있고,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자음의 폭이 넓거나 좁게 변하는데, 여기서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자음의 폭이 넓거나 좁게 변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안 써도 돼요. 뭐냐면 변하긴 변하는데, 이게 궁체랑 비교했을 때 이게 궁체에서도 이러거든요. 모음에 따라 자음의 형상들이 바뀌는데, 약간 판본체도 바뀌긴 하지만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그리고 궁체, 궁녀들에 의해 생성되고 발전한 서체인데, 글자 하나에 정성을 들여서 썼다. 그래서 글자의 중심축을 오른쪽에 두어 세로 쓰기를 하는데, 뭐 세로 쓰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이 있으면 모음의 기준점, 그럼 판본체는 중앙에 있다라는 거죠. 중앙에. 그래서 중앙에 그 특징을 그 기준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흘림체는 정자체를 기본으로 흘려 쓰는 것으로 초성, 중성, 종성 간의 연결이 나타나고요. 흘림체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음을 흘려서 모음과 연결되는 선이 많게 해가지고 율동감을 주는 것을 반흘림체라고 하고요. 글자의 크기나 획의 강약의 변화를 주어 자음과 모음을 거침없이 연결하는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는 걸 진흘림체라고 한다. 자, 여기서 하나 얻어갑시다. 요것만. 반흘림체, 진흘림체, 요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팔의 자세 완법. 그래서 현재 침이라고 외웠었죠. 그래서 침 완법, 재완법, 현완법,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다 알죠? 침 완법은 붓을 잡는 손을 다른 한 손 등에 올리고, 요거 자세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얹고, 이렇게. 작은 글씨겠죠? 재완법은 팔꿈치를 책상에 가볍게 대고 쓰는 자세죠. 그래서 중간 글씨나 작은 글씨, 중간 글씨로 보시면 되고, 현완법은 큰 글씨, 아예 띄우는 거예요. 붓을 잡는 손가락의 자세 지필법, 당구법이 있고요, 쌍구법이 있고요, 오지법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궁체 정자, 궁체 반흘림, 궁체 진흘림.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 그거네요. 진흘림이 진짜 못 알아보겠네. 반흘림까지는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추사, 아호인, 그 다음에 수장인, 그 다음에 성명인,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김정희는 불이설란.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우리나라의 문예사의 고도의 이념미를 전적으로 피력과 묵색에 형상화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불이설란에 해당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시서와의 3절을 당연히 얘기하겠죠.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고, 작품으로서 추사체가 농익은 말년의 작품이자 서해의 추상성과 불교의 선적인 초월성이 결정적인데, 서해의 추상성, 그다음 불교의 선적인 초월성, 그래서 불이설란. 그래서 한 뿌리의 나날을 중심으로 글씨와 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색도는 뭐 예전에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인장, 그래서 아호인, 성명인, 수장인, 사구인, 초용인, 뭐 요거는 뭐 항상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각의 기법에서는 중요 기법에서 자법, 장법, 도법 이렇게 갑니다. 자법은 한자 서체에 관한 지식을 기초로 해서 글자를 구성하는 방법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글의 경우 자음과 모음, 받침 등의 배치를 얘기하는 거고, 장법은요 도장면의 글자를 배열하는 겁니다. 배열. 그래서 문제 구성 방법을 예컨대 한글의 이름의 경우 삼자 또는 이자 글자를 배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개의 글자나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배치를 하는 건데, 도법은 글자를 새기는 칼의 방법,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을 새기는 것이 중시하죠. 분말이 부, 서진, 화선지, 벼루, 인장, 연적, 인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칼리그래피 개념.
캘리그래피는 아름답다, 필적, 합성어인데 글이 가지고 있는 뜻에 맞게 아름답게 쓰다라는 뜻입니다. 서양에서 아름답고 능력이 돋보이는 글씨를 말하고요. 캘리그래피 표현 요소 보세요.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형태. 서체의 기본으로 다양한 형태를 연출합니다. 일정한 틀이나 규칙보다는 글자를 쓰는 사람의 정신, 감정이 표현되고, 레이아웃. 제한된 공간 안에 아름답게 글자를 배치해야 되죠. 글자와 그림, 기호, 사진 등의 전체적 조화. 색. 그림, 기호, 사진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독성과 그 조형성을 고려한 색을 내는데, 컬리그래피의 표현 요소는 형태, 레이아웃, 색. 요거 알고 갑시다. 요거 이렇게 뭐 정각의 과정 나와 있네요. 이름, 그림, 문구 중 무엇을 새길지 정하고 기름 종이 위에다가 밑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밑그림의 좌우가 바뀌어 정각 재료 옮겨 그리는데 이제 좌우가 바꿔야 되죠. 파넬 부분을 정해서 정각도로 파냅니다. 완성 후 인조에 묻히고 고르게 힘줘 찍어보고 뭐 간단하죠. 정각 새기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더 해드리려고 아주. 자, 닫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누르세요.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시는 분들은 많은데 얼마나 좋아하나 이게 내가 항상 확인하거든. 근데 별로 안 누르셔가지고 계속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한번 눌러주세요. 그걸 그렇게 인색하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더 찍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바로 좀 이따 이어서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